한국은 미쳤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이유, 저는 이번 서울 여행에서 직접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형 다니엘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요. 사실 처음엔 그저 유명한 여행지 하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낯선 대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갑을 확인하고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죠. 그런데 서울은 이상하게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고 낯선데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명동에서 깨닫게 됩니다. 명동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퍼져 있고 불빛과 간판이 정신없이 이어지는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바로 길거리 음식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집어든 데리야끼 닭꼬치를 한 입 먹는 순간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건 다르다. 관광지 음식이 보통 그렇듯 대충 만든 맛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치즈가 들어간 간식, 만두, 소시지, 꼬치까지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문제는 매운맛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데 한 입 먹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저는 중간 매운맛을 골랐고 형은 덜 매운 걸 골랐는데 그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한 사람은 물을 찾고 있으니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걸요. 명동을 걷다 보니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거리가 깨끗합니다. 제 나라였다면 이미 쓰레기가 쌓이고 혼잡해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걷고 싶어집니다. 복잡함이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바뀌는 경험, 저는 그걸 명동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꼭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는 좋지 않았고 바람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시차 때문에 몸 상태는 최악이었죠. 그런데도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정상까지 올라간 것도 아닌데 도시가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잘 설계된 도시라는 것을요. 복잡한데 정돈되어 있고 빽빽한데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여행에서 비는 최악의 변수입니다. 사진도 망치고 일정도 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비까지 오니 더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궁궐은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바닥에 맺힌 불, 흐린 하늘 아래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색감, 그리고 넓게 펼쳐진 공간이 묘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장료를 듣고 더 놀랐습니다. 너무 저렴했습니다. 심지어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나라가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궁 안을 걷다 보니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길을 수백 년 전 사람들도 걸었겠구나. 여기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완벽히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궁을 나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살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이상한 공간입니다. 조용한데 아름답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도 관광지처럼 보입니다. 특히 낮까지만 개방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규칙이라고 하더군요. 관광보다 삶을 우선하는 기준,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어서 익성동으로 이동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 한옥 위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공간이었습니다. 네온 사인과 감각적인 가게들이 있는데도 한옥의 구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는 형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그곳에서 우리는 캐리커처도 그리고 기념품도 샀습니다.
비가 오고 추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더 좋아졌습니다. 풍경 자체가 사람의 감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웃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맥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실수해버린 겁니다. 저는 적당한 사이즈를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온 건 거의 물통 수준의 크기였습니다. 두 잔을 받는 순간 형과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데도 즐거웠습니다. 이런 실수조차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걷다가 갑자기 조용한 절이 나타나는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도시 안에 이런 정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섰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공간인데도 규모와 디자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계속 걸으며 저는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높은 도시라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 교통, 공간, 문화, 모든 것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자였던 제가 이제는 이 도시의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명동의 활기, 남산의 풍경, 비오는 궁궐의 고요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 그리고 일상을 설계하는 당시까지 서울은 단순히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입니다.